네, 32페이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엔과 펠드버그가 얘기한, 자, 이게 5가지 신생접객팀이에요. 신생접객팀 5가지인데, 이게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좀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저는 이제 2가지에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저 공공의 신뢰가 좀 헷갈리는 개념이야. 딱 그냥 머릿속에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개념이 이제 공공의 신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공정한 접근하고, 그 다음에 5번째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이 2가지를 좀 비교하시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지금 왼쪽 위에 오른쪽 아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게 앞뒤로 페이지가 앞뒤로 붙어버리면 이제 비교해서 보기가 어려운데 왼쪽 위에 있고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자, 먼저 공정한 접근이, 경찰은 사회 전체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을 해야 된다. 즉 누구든지 필요가 있으면 경찰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일부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불공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면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공정한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접근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죠. 근데 오른쪽 맨 아래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자, 경찰관은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위에서 공정한 접근에서는 사회 전체의 필요라고 얘기하고, 이 오른쪽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사회 일부분의 시각에서만 바라봐. 그럼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좀 공정하고 이 객관하고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꿔서 틀린 지문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괜히 그냥 이거 틀린 지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접필, 왼쪽 위에 필요잖아요. 필요. 공정한 접근 밑에 이제 필요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면 다 경찰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는 이용하지 못해. 그러면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접필, 공정한 접근이 필요라는 표현이 나오고, 나머지 표현 하나가 이 객관적인 자세에 나옵니다. 그렇게 좀 비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공정한 접근하고 객관적 자세하고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위로 다시 와서 공정한 접근에서 2번을 보시면 필요만이 경찰이 주목해야 될 기준이래요. 필요 이외의 다른 기준들로서 뭐 성, 연령, 정과 유무 등에 의해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차별하면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지. 그래서 이 공정한 접근에서는 필요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공정한 접근 보장에 위배되는 유형을 보시면, 자, 편들기, 해태, 무시입니다. 경찰이 누구 편들면 공정하지 못하지. 공정한 접근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태, 무시, 특정 필요자한테만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그러면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접근 편해. 그래서 편들기, 해태. 근데 이걸로 다 안 돼요. 뭐냐면 편들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것도 오른쪽 맨날 객관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편으로 시작하는 것이 편들기가 있고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편들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쪽 편을 들으면 공정하지 못하지. 근데 편견에 사로잡히면 객관적이지 못하지. 그렇죠? 내 머릿속에 편견이 있어. 그러면 객관적이지 못한 행동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게 논리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바로바로 떠올려야 되는데 바로바로 잘 안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정한 접근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공정한 접근에 필요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접필, 공정한 접근, 접필. 그다음에 편들기가 공정한 접근 위반, 편견이 객관적인 자세 위반. 그거 비교를 해 주십시오.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 이제 기억은 디귿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 니은,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눈 감아줬어. 편들기죠. 공정하지 못하죠. 자, 디귿에 순찰 근무 중에 가난한 동네는 가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을 다녔어. 그럼 가난한 동네는 순찰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혜태 무시인 거죠. 혜태 무시도 공정하지 못하죠. 실제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경찰관분들께서 이 가난한 동네는 안 가. 그런 분들이 저는 상당수 있다고 봐요. 제가 경험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경찰 시작할 때는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겠다. 불쌍한 사람들의 편에 서겠다. 이렇게 해서 경찰을 들어가죠. 그러나 막상 경찰 들어가면 그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의 치안수요죠. 치안수요. 왜냐? 이재용 같은 사람이 경찰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시장에서 1,000원, 2,000원 막 깎으려고 하다가 막 싸움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자율을 조금 더 받으려고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뭐 1% 2% 받는데 주변에다가 그냥 뭐 4% 5% 이렇게 받으려고 빌렸다가 떼먹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뭐 싸우고 그러니까 이 못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경찰에 이 치안 수요가 되는 겁니다. 맨날 뭐 싸우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 5년만 이제 경험하다 보면 어우 막 우리 경찰관분들이 저 노숙자 있는 동네라든가 또는 조금 서민이 사는 그런 주거지에 안 갈라 그래. 왜냐 거기 가면 막 치안 수요가 생겨버리니까 막 바빠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아까 그 윤리 교육이 각별히 필요한 거죠. 우리 경찰한테는 그 윤리 의식 그다음에 각별한 사명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또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여러분 경찰서 와가지고 막 진상 민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또라이들 많아요. 진짜 미친 것들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척 하는 놈들 미쳐서 미친 척 하는 놈들 진짜 미친 것들 막 엄청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미친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미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미쳐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 경찰이란 직업이 있는 것이 그 사람들 때문에 있는 거죠. 이재용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경찰 필요 없죠. 그냥 사설 경호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억울하고 불쌍하고 막 그렇게 미쳐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경찰이라는 직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별한 윤리 의식 같은 것을 갖지 않으면 경찰 한 5년만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 막 완전 막 증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경찰관들이. 그러니까 직업병이죠. 진짜 직업병. 우리 경찰의 절반 이상이 그런 막 가난한 사람들 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혐오 증오를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 혐오 증오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는데 우리 경찰관들은 그런 사람들에서 막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니까 왜 직업병 그 사람들 때문에 막 내가 바빠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막 맨날 신고 들어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막 증오하고 막 실기 막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자 공공의 신뢰를 보겠습니다. 자, 공공의 신뢰가 제일 직관적으로 좀 연계가 좀 안 돼요. 근데 공공의 신뢰 딱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이 경찰이 경찰다울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이 경찰이 경찰다울 것을 신뢰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자 1번에 시민이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그 범죄 피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경찰을 통해서 신고를 해서 해결해. 왜? 경찰이 경찰답게 딱 제 앞에 사건을 해결해서 내가 피해본 거 찾아줄 것이라고 신뢰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이 자력구제 대신 수사기관 신고를 통해서 범인 체포하는 거 이게 경찰이 경찰다울 것을 신뢰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공공의 신뢰의 예고요. 팁을 보시면 지갑을 도난당했어. 옆에 있던 친구가 의심스러워. 확실해. 그러나 내가 직접 센터 까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 범인을 체포했어. 이게 바로 공공의 신뢰의 예인 것이죠. 국민이 경찰이 경찰답게 딱 그냥 사건 해결해서 또는 검거해서 내 지갑 찾아줄 것이라고 신뢰하니까 그렇게 직접 해결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고요. 자 2번 법 집행의 신뢰. 내가 신고하면 반드시 법 집행을 해줄 거라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자가 있어. 경찰이 그걸 봐. 또는 우리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알게 돼. 그러면 반드시 잡아줄 거라고 국민이 신뢰하는 거. 그것이 이제 공공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팁을 보시면 A 순경이 강도범을 추격하다가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우에서 만났어요. A 순경이 추격하는 척하다가 이제 가면 칼 맞을 것 같으니까 옆으로 해서 이제 도망갔어요.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 공공의 신뢰 위반됩니다. 왜냐? 경찰이라면 경찰답게 잡아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경찰이 경찰답지 못한 것이니까 경찰이 경찰다울 것을 신뢰하는 공공의 신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그때 뇌물수수나 향응접대 맞는 거 공공의 신뢰 위반입니다. 경찰이 경찰답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뇌물 받아. 경찰이 경찰답지 못하잖아. 경찰다워요? 경찰답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공공의 신뢰에 위배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경찰답게 여러분 영화에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화 이름도 생각나네. 베테랑인가? 거기에서 황정민이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거. 돈을 안 받는 것이 경찰이죠. 오케이? 돈을 없는 거야. 경찰은 돈을 안 받으니까. 자 강제력의 최단 사용. 자 경찰이라면 적어도 막 태권도 한 4단 정도 돼가지고 딱 어떤 사건이 벌어져. 그러면 발차기 딱 한번 해가지고 그냥 상대방 크게 다치지 않고 딱 제압할 만큼만 과도하게 다치지 않게 그 모습을 국민이 경찰한테 그 모습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력의 최소한 사용도 이 공공의 신뢰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경찰이 경찰답게 딱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업어치기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걸 국민이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의 신뢰가 경찰이 경찰다울 것을 신뢰한다. 이걸 가지고 다 이렇게 엮어서 연상을 해주시면 좀 연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 공공의 신뢰가 뭐 언밸런스한 것들이 너무 막 몇 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직관적으로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경찰이 경찰다울 것을 신뢰한다. 그 표현으로 좀 매칭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4번의 셋째 줄 가로를 보시면 경찰관이 절도물 추격 중에 달아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서 사망했어. 아니 경찰 정도 되면 100m 12초는 좀 끊어가지고 확 쫓아가서 발차기 한 번에 그냥 딱 검거해야지.
국민이 신뢰하는 것이 근데 뒤에서 총을 쐈어. 그러면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공공의 신뢰 위반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죽었어. 그러면 이게 국민의 생명 재산의 안전보호 첫 오른쪽 메뉴에 3번 이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뭐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을 다치게 하는 것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이 공공의 신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시험 지문에는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거예요. 시험 지문에는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를 보시면 이게 경찰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 아까 지금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경찰의 활동 기준이잖아요. 사회계약론이 국가하고 국민하고 어떤 사회계약을 맺었어? 내 자연권을 양도할 테니까 너네 국가 경찰은 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이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고요. 자, 1번에 경찰의 법집행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법집행활동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 사회계약의 목적 자체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팁 저 중간에 폭주족을 과도하게 추적한 결과 폭주족이 전신주의를 들이받고 사망했어. 그 새끼가 잘못한 거지. 하여튼 이게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위배된다고 하고요. 자, 2번에 위기 상황에서 경찰은 현재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잠재적인 위험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놈이 유괴범이 이 어린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제 도망가고 있어요. 경찰이 쫓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경찰이 막 엄청 쫓아가면 얘가 막 도망가겠죠? 그럼 서로 막 속도가 막 높아지면 그러다가 사고 나면 다른 사람 죽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죽을까봐 유괴범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야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걸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겁니다. 잠재적인 위험, 즉 혹시 교통사고 나서 누가 죽을지 몰라. 이 잠재적 위험보다는 현재적 위험, 납치돼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 현재적 위험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하면 현재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 유괴된 아이를 잠재적인 위험보다 그렇게 막 추적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죽을 사람들이 시민이 죽을지 모르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4번에 역할관계와 협동. 이건 뭐 그냥 협동이죠, 협동. 다만 이 역할관계와 협동 안에는 그냥 협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른 기관하고 협동하려면 그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되겠죠.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범하면서 협력하자 그러면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떤 직업 세계에서는 남이 내 영역을 침범하면 진짜 막 트러블 생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력을 하려면 남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역할관계입니다. 역할관계. 그래서 경찰이 판사의 역할을 막 하려 그래. 그것도 다 이 역할관계와 협동 위반이라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검거했어. 그러면 검찰로 송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처벌 대상이 돼. 송치하든지 구속 송치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 경찰이 얘를 반성하게 해주려고 막 훈계하고 막 그렇게 막 판단까지 다 해주고 그렇게 하면 판사의 영역을 침범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역할관계와 협동에 위배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협동하면 단순히 협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것까지 이 협동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할관계 내 범위를 지키라는 겁니다. 역할관계와 협동. 그래서 1번 둘째 줄 중간에 모든 국가기관 사이의 팀워크가 중요하고요. 그 아래 그 팀워크가 내 대내외를 가리지 않고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예가 기억에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이 그때 단독으로 검거하다 실패. 왜 단독으로 검거하려고 그래? 내 혼자 검거하면 특진하는데 함께 검거하면 이제 내가 특진 대상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때 협동 여기에 입각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자, 니은에 형사가 범인 검거를 넘어 처벌까지 하려고 막 하는 경우 이게 협동에 위배되는데 협동과 관련 없는 것 같아. 근데 협동이 그냥 협동이 아니라 역할 한계와 협동이거든요. 그래서 협동이 아니라 타 기관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것까지 협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가 범인 검거를 넘어서 처벌까지 하려고 하는 경우 지가 판사까지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협동에 위배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맨 끝에 5번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자, 경찰관은 중간에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분의 시각만 반영해. 그러면 객관적이지 않지. 전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일부분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면 객관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업무 수행 시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2번 첫째 줄 끝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도한 개입이나 무관심한 태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도한 개입에 들어가는 것이 뭐 개인적 선호, 그다음에 지나친 열정, 개인적인 편견이 있으면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개인적 선호, 열정, 편견 이런 것들은 과도한 거죠. 과도한 거. 자,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 과도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저 냉소주의는 과도한 것이 아니라 과대한 것이 아니라 과소한 것이에요. 냉소주의는 아예 그냥
그냥 무조건 싫어지 않습니까? 무조건 싫어서 아예 그냥 개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개인적 선호, 지나친 열정, 개인적 편견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냉소주의는 아예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그냥 무조건 싫어가 냉소주의잖아요. 이 냉소주의하고 선호, 열정, 편견하고는 방향이 다르죠. 둘 다 객관적인 자세에 위배되는 것인데 냉소주의는 완전 과소한 것이고 나머지 선호, 열정, 편견은 과도한 것이고 과도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고 냉소주의는 과소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고 오케이? 예. 자,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 기억 A 순경은 경찰에 들어오기 전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경찰이 됐어. 절도범 검거하니까 이 새끼 엄청 이제 괴롭힌 거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위배에 드는 겁니다. 자, 니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B 경찰관이 가정 문제의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가정폭력 현장에 가면 남편한테만 뭐라고 하려 그래. 그러면 객관적이지 못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찰의 전문 직업화, 이제 부패가 나오는 부패 전에 경찰의 전문 직업화. 자, 미국의 오거스트 볼머 등에 의해서 경찰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이 전문 직업화입니다. 그래서 오거스트 볼머가 미국의 표창원이죠. 미국의 표창원. 그래서 경찰관 하면서 연구까지 하신 그런 분입니다. 대신 우리 이제 표창원 씨는 경찰 생활을 굉장히 짧게 하셨고 한 1, 2년 하셨나? 예. 하여튼 간에 이 오거스트 볼머는 평생 경찰관 하면서 또 이렇게 학문까지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오거스트 볼머가 꿈꾸는 이제 전문 직업화가 경찰관 적어도 대졸 이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국민은 신뢰하고 국민이 신뢰하니까 또 능력 있으니까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월급 더 많이 주니까 또 더 좋은 경찰관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선순환을 갖추려고 했던 것이 이 전문 직업화입니다. 자, 전문직이란 장기간 학습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끝에 공공에 대한 봉사를 지향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전문직이라고 하면 전문성만 가지고 전문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은 막 좀 이렇게 세상이 좀 바뀌었죠. 하여튼 그런데 옛날부터 전문직이라고 하면 전문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플러스 공익이죠.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면서 또 공익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는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그렇게 해왔었죠. 그래서 뭐 성직자라든가 법률가, 의사, 교수,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사람들을 전문직이라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칭해왔고요. 자, 고전적 전문직의 특징. 우리가 이제 전문직화를 하려고 할 때 전문직이라는 것이 뭐냐? 자, 공공 서비스 제공, 즉 공익하고 연관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윤리강령 제정. 전문 직업인들은 윤리강령을 스스로 제정해서 스스로 통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변호사회나 뭐 회계사회, 공인회계사회 이런 데는 다 자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징계를 해버려요. 골 때리죠. 그냥 그것이 어떤 국가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호사회 자체적으로 징계까지 합니다. 공인회계사회도 마찬가지고 자체 징계해서 자체 변호사 못하게끔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성원들의 어떤 윤리를 통제하는 것이죠. 자, 자율적 자기통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 필요하고 고등교육 이수. 그래서 경찰 전문 직업화하면 경찰관, 대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은 좀 받아들여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 이 전문 직업화 논의고요. 자, 전문 직업화의 장점 보시면 인적 자원의 질이 향상되고요. 자율과 재량적 업무 수행을 촉진하죠.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국민이 신뢰하니까 재량을 더 주고 월급도 더 주고 자, 3번에 경찰의 유상이 제고되고 보수 상승에 요인이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전문 직업화가 꼭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문제점도 있다. 전문 직업화 되면. 그래서 부권주의. 이 부권주의라는 것이 아버지가 자식의 맘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부권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모두 그냥 맘대로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되면 전문가가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처리하려고 하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부권주의라고 하고요. 자, 소외와 차별을 구분하셔야죠. 소외와 차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소외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 즉 전문가니까 전문 직업화되면 전문가니까 우리 이제 경찰이 전문 직업화되면 경찰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이죠. 그러나 경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의 문제,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잘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자기가 아는 것만 막 너무 이제 고집하다 보면 세상 다른 것은 모르면서 자기 것만 계속 주장함으로써 이렇게 외로운 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다른 것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어떤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경찰만 전문가니까 경찰 입장에서만 뭘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소외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거, 전문 영역만 가지고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걸 소외라고 하고요. 자, 차별은 완전히 다른 거죠. 소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차별은 이 전문 직업화가 적어도 대졸자 이상을 경찰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경찰이 못 되네. 그러면 돈이 없는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니까 결국 대학을 못 가서 경찰도 될 수 없는 그거를 이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전문 직업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이제 경찰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경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차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차별입니다. 자, 사적 이용은 전문 직업화되면 국민이 신뢰하니까 막 재량권을 막 더 주죠. 근데 그 재량권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개인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다. 그것이 이 사적 이익 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찰의 일탈. 자, 먼저 작은 호의가 나옵니다. 자, 작은 호의. 자, 작은 호의란 뇌물은 아니죠. 이 작은 호의가 받아도 돼, 받으면 안 돼, 이런 논란이 있죠. 근데 왜 논란이 있어? 뇌물이 아니니까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 작은 호의가 뇌물이야, 당연히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작은 호의가 뇌물은 아니지만 좀 짜잘한 뭐 선물이라든가 뭐 편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호의란 뇌물은 아니지만 그때 사적으로 선물이나 식사 등의 사례 또는 호의를 표시하는 것을 작은 호의라고 합니다. 자, 작은 호의가 뇌물은 아니에요. 오케이? 뇌물은 아닙니다. 뇌물, 부패는 아니에요. 그러나 밑에 팁을 보시면 작은 호의와 뇌물의 개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받아도 되냐 마냐 막 뇌물, 부패는 아니야. 왜냐? 뇌물, 부패에 해당하면 당연히 받으면 안 되지. 논란의 여지가 어디 있어. 그래서 뇌물이나 부패는 아니지만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구별이 쉽지 않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아래 인정 여부를 보시면, 자, 허용론에, 자, 당연성. 아니, 내가 도와줬는데, 경찰이 도와줬는데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자, 자발성. 내가 시켰어? 알아서 하는데 뭐 지 자유로, 자기 의지로 작은 호의를 제공하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디귿의 이성과 지능. 뭔 말이냐면 작은 호의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뭐 편파적인 어떤 직무집행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아유, 걱정하지 말고 경찰관에도 지성과 지능과 이성이 있다. 즉 뇌물하고 헷갈리지 않을 이성이 있고 또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편파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이성 지능론입니다. 뇌물하고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작은 호의를 받다가 뇌물까지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아유, 경찰관이 작은 호의하고 뇌물하고 구별도 못할까. 작은 호의나 좀 받는 것이지 뇌물까지는 받지 않는다. 또 설사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편파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이성과 지능론이고요. 형성제 이론. 여러분, 제가 저기 근무를 하다가 그 우리 직원하고 같이 시골길을 순찰을 갔어요. 그래서 직원 두 분 타 계시고 제가 두 차례 타고 있었는데 시골 마을에서 저쪽에 이제 막 개울이 있어요. 개울이 큰 개울인데 그쪽에서 막 불 연기가 나고 막 시끄럽게 뭐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 한번 가보자. 뭐 쌈 났나 보다 해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 쌈 난 것이 아니라 겨울에 이 얼음 깨가지고 거기서 그 조그만 고기들이 있어요. 그걸 잡아가지고 고추장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들이 딱 같이 가니까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한테 딱 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주니까 그 사람이 먹었어야 되는데 먹으면 저한테까지 안 오지 않습니까? 와, 그거 좀 비유상하잖아. 두 사람이 안 먹으니까 나한테 와. 제가 안 먹으려다가 나까지 안 먹으면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성의가 있어서 먹었어. 멋있더라고. 엄청 먹고 막 소주도 받아 먹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뭔 일 있으면 저만 찾아요. 이게 바로 형성제 이론입니다. 내가 작은 호의 받은 거잖아요. 그죠? 고기 찍어서 내가 먹었잖아. 근데 그 작은 호의를 거부하는 것보다 받으면 친밀감이 급 상승하죠. 그러면서 경찰 업무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뭐 신고도 하고 막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형성제 이론입니다. 자, 관행성. 늘상 해왔어. 아무 문제 없었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관행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형관자, 지능론, 또 자발성, 뭐 형성제 이론, 그다음에 관행성 이런 것들이 작은 호의 찬성론입니다. 허용론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면 은근히 헷갈려요. 은근히 헷갈립니다. 자, 근데 금지론, 니은에 작은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위에 있는 사람이야. 즉 부패로 쫙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반대론이고요. 저 디귿에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뇌물과 작은 호의를 구분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걸 구분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금지해야 돼. 이렇게 보고요. 자, 리얼에 공짜 커피를 제공하는 사람은 되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아니 뭐 선량한 시민들이 경찰한테 뭐 커피를 타주려고 하겠어. 아까 이제 그런 거, 아까 그 피라미 잡아먹은 거 그건 이제 변론으로 하고, 경찰한테 주로 막 커피 타서 주려고 그러고 경찰한테 막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되게 대상업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조금이라도 친해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말도 또 맞는 말입니다. 이 말도. 자, 미음의 화살표를 보시면 봉급 이외에 깨끗한 돈은 없다. 이 전 뉴욕 시경국장인 패트릭 머피가 한 말인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찬반론이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안 받는 것이 좋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작은 호의 견해 다툼이 있어. 그러나
받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학 책들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그냥 가닥을 잡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경찰 실무정학 교재에서는 받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 다툼이 있다 또는 작은 호의 받지 말아야 된다. 저쪽 윤리 쪽에서는 나중에 면접 가면은 받지 않는 것이 완전한 정답입니다. 우리 흔히 면접으로 가면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이 작은 호의는 정답이 딱 있습니다. 면접에 가서는 절대로 받지 않는 것이 그냥 완전한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학 책이나 교재들에서는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저 실무정학 교재에서는 받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딱 그냥 가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 다툼이 있다 또는 받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전 뉴욕 시경국장 패트릭 머피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좀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논란이 있다. 받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두 가지 서술이 다 있습니다. 아래 미끄러지신 경사로 이론을 보시면 자 의의에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패에 해당하면 당연히 받으면 안 되지. 부패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좀 비슷한 것이 하여튼 이런 어떤 단어의 정의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내는 것이 여러분 대외비가 비밀이에요? 대외비. 이거 비밀이네? 비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1급, 2급, 3급만 비밀이고 대외비는 대외비의 정의에 비밀 외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잘못 지은 것이죠. 비밀이 아니면 대외비라고 이름을 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름을 잘못 지은 다음에 시험에 냅니다. 헷갈리니까 시험에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외마약. 한해마약이 마약인가요? 마약이 아니죠. 한해마약은 이미 막 재가공돼가지고 더 이상 마약으로 제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아니에요. 마약이 아닌데 마약을 붙여놨어.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헷갈리니까 또 시험에 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인 시위. 1인 시위가 시위인가요? 시위 아니죠. 왜냐? 시위나 집회가 되려면 다수인데 그 다수를 판례는 뭐라고 그래? 2인 이상이죠. 그래서 2인 이상만 되면 다수가 돼서 집회나 시위가 될 수 있는데 1인 시위는 한 명이니까 시위가 아닌 것이죠. 시위가 아니야. 집회나 시위가 아니야. 아닌데 시위라고 붙여놨어. 이름 잘못 지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어떤 이름을 짓는 직무를 담당한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이름을 지을 때는 진짜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어떤 현상이 됐건 사물이 됐건 거기다 이름을 지을 때는 진짜 신중하게 잘 지어야 돼요. 왜냐? 이름이라는 것은 한 번 지어버리면 바뀌지가 않죠.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잘못된 이름이 막 계속 흘러다닙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작은 호의가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고요. 자, 3번에 여기 대해서 펠드버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하는 얘기는 너 그냥 상상하는 거, 너 꿈꾸는 거야. 경찰관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야. 야, 경찰관이 그 작은 호의하고 부패하고 뇌물하고 구별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멍청이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펠드버그입니다. 펠드버그가 이 셔먼 패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펠드버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델라트르는 셔먼의 편을 들어준 사람입니다.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해서 셔먼 편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미셔트르, 미끄러지신 경사료는 셔먼, 델라트르, 미셔트르.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숙지를 했고요. 자, 율슨의 전체 사유 가설도 미끄러지신 경사료라고 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율슨이 경찰은 어떤 작은 호의, 심지어 한 잔의 공짜 커피도 받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 왜냐? 율슨이 전체 사유 가설을 주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체 사유 가설에서 시카고 시민들이 경찰을 부패하게 만들었어. 뭘 통해서? 작은 호의부터 접근하기 시작해가지고 경찰관들을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작은 호의부터 끊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윌슨이고요. 자, 오른쪽에 부패론 이제 보시면 자, 전체 사유 가설, 구조 원인 가설, 썩은 사 가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전월 구르바니 이렇게 먼저 숙지해 주세요. 학자들부터. 전월 구르바니, 오케이? 전월 구르바니. 월이 어디 있어? 월이 없어요. 윌슨이에요. 윌슨인데 전일이 발음이 안 돼. 전일 하면 발음이 좀 잘 안 돼. 그래서 전 그냥 전월해도 뭐 윌슨이지 뭐. 지가 어디가 그렇죠. 그래서 전월 구르바니. 여러분들은 전일로 하셔도 돼요. 전일 구르바니인데 발음이 좀 이상해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전월 구르바니. 그래서 전체사유 가설은 윌슨, 그다음에 구르바니, 구조 원인 가설은 로바니죠. 로뻑, 바커, 니더호퍼 이런 사람들이 구조 원인 가설을 주창했습니다. 자, 전체 사회 한번 써서 전체 사회 가설, 그다음에 구조 원인 가설, 그다음에 썩은 사과 가설. 자, 전체 사유 가설 부패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외부에 있죠. 외부에. 시카고 시민들이 경찰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전체사유 가설은 부패 원인이 외부에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있는 것이죠. 자, 구조 원인 가설하고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 원인이 내부에 있죠. 그런데 그 내부의 원인을 구체로 들어가면 또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면 구조 원인 가설은 내부에 체계적인 내부의 시스템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내부의 시스템에 원인이 있는 것이고, 썩은 사과 가설은 내부의 개인한테 원인이 있는 것이죠. 내부의 개인한테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전체사회 가설은 그 굵은 표시에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 원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니은의 맨 끝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찰 이론과 유사합니다. 왜냐? 미끄러지기 쉬운 경찰 이론이 작은 호의가 심각한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끄러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전체사회 가설에서 시민들이 시카고 경찰의 부패 원인이냐, 뭐부터 접근해서 작은 호의부터 접근해서 막 애워 싸가지고 부패로 그냥 끄집어 들어간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찰 이론과 유사한 것이고요. 자, 구조 원인 가설은 내부의 부패 원인이 있죠. 근데 내부의 부패 원인인데 내부의 어떤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죠. 내부의 시스템 문제입니다. 다만 그 내부의 시스템 구조가 진짜 내부의 시스템 구조도 있고 내부의 구성원의 조직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깡패 같은 선배 새끼들이 부패로서 일들을 해결하면서 그것을 막 후임들한테 막 전파하는 거, 이것도 구조 원인 가설입니다. 오케이? 자, 구조 원인 가설이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출장 가는데 출장비를 제대로 안 줘. 저도 그랬어요. 저 진짜 이거 제가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예 안 줬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배자 잡으러 가면 다 우리 관용차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우리 때만 해도 관용차가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수배자 잡으러 가면 내 차로 가면서 출장비가 안 나왔어. 안 나오든지 나오면 뭐 한 사람당 2-3천 원, 뭐 5천 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사람 이름 적어놨다고 적었는데 그때 막 8사람, 10사람 막 적은 다음에 근데 뭐 실제로는 출장비도 안 되는 것이죠. 뭐 기껏해야 뭐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름 엄청 적어놔도 뭐 한 2만 원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 근데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부패로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죠. 오케이? 부패로서 해결하면서 그걸 또 막 전파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스템적인 문제 빼놓고 그냥 내부에 깡패 같은 선배들만 나와도 구조원인 가설이라고 그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왜냐? 내부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부패에 막 고리를 만들어. 그것도 내부의 구조잖아요. 내부의 인적 구조잖아요. 내부의 구조라는 것이 내부의 업무 시스템, 이것도 구조지만 막 부패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 그것도 인적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의 그 잘못된 시스템을 부패로서 해결하는 그런 선배들이 막 나와. 그러면 이제 구조 원인 가설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내부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고 그냥 부패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구성원들이 나와. 조직적인 구성원들이. 그럼 그것도 구조 원인 가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 원인 가설을 보시면, 자, 신임 경찰들이 선배 경찰에 의해서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돼서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물들게 된다는 이론. 내부의 인적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 원인 가설이 내부에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 이것도 구조 원인 가설이고, 내부의 그 구성원들이 그냥 부패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막 서로 막 전파하고 그래. 그것도 구조 원인 가설로 봅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법규 및 예상과 현실의 교리. 이게 이제 내부의 시스템적인 문제죠. 기소중지자, 신병, 인수자 출장을 가면서 한 명이 갔으면서 2명분의 출장비를 수령한 경우, 자, 퇴근 후에 잠깐 들어서 시간의 근무 찍어. 시간의 근무라는 것이 퇴근 시간보다 늦게 일을 하면 시간 단위로 이제 추가로 급여를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을 한 다음에 찍는 것이 아니라 6시에 일단 퇴근해서 놀다가 집에서 한 9시에 와서 다시 찍는 사람 실제로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도 이 구조 원인 가설로 봅니다. 내부의 어떤 부패 구조, 내부의 시스템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내부의 인적 구조도 이 구조 원인 가설의 구조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리을의 부패 원인은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조직의 체적 원인으로 봅니다. 이게 썩은 사과 가설하고 다르죠. 썩은 사과 가설은 내부에 그냥 썩은 사과, 그 개인 썩은 사과가 있어서 부패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썩은 사과 가설에서는 그 썩은 사과만 그냥 도려내면 부패는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조 원인 가설에서는 내부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구조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람 한두 명 드러낸다고 해서 부패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이 구조 원인 가설입니다. 저 맨 밑에 부패의 정의 이제 하이덴하이머를 보시면요. 이 하이덴하이머가 부패만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부패를 연구하면서 부패의 개념을 확장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제 부패가 단순히 그냥 뭐 해서는 안 될 일을 시키면서 뇌물을 주는 거, 그것만 부패로 보지 않고 부패를 부패 개념을 확장시키는 그 확장을 친 것이, 자, 관직 중심적 정의. 자,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패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시키면서 뇌물을 주는 거, 이것만 이제 부패로 바라봤는데 그것이 아니다.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고 사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권위를 남용하면 그것이 부패라는 거예요. 자, 권위 남용, 이 권위 남용이 관직 남용이죠. 권위 남용, 관직 남용, 권한 남용, 그것까지 부패 개념 속에다 넣어놨고요. 시장 중심적 정의는
자, 고객이 위험을 감소하고 이익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결과. 이게 뭐예요? 부패를 수요 공급의 이론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부패는 아주 그냥 악당 같은 새끼들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뇌물을 주는 것을 부패라고 바라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듯이 부패도 부패 수요가 있는 곳에 부패 공급이 있다. 이렇게 그냥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부패 개념을 확장시켜 놨고요. 자, 공익 중심적 정의. 자, 관직을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수에 의해서 오케이? 법적으로 규정된 보수를 받는다면 부패가 아니죠. 오케이? 법적으로 규정된 보수를 받는 것은 그냥 월급을 받는 것이니까 그건 부패가 아닌 것이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수에 의해서 그런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론 행위를 함으로써 공익의 손해를 가져오는 거. 공익의 손해를 가져오면 그것도 부패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공익 중심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서술을 해놓은 것인데, 밑에 종합적으로 해석해놓은 것을 보시면 이 하이덴하이머가 부패 개념을 이제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확장. 그동안은 악당 같은 사람들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시키면서 뇌물 주는 거, 이걸 부패로 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넓게 부패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부패 행위는 돈, 재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위, 영향력, 유신, 장래, 지원 등의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고요. 그러니까 부패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죠. 자, 니은에 부패 행위로부터 이익은 행위자 또는 행위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에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위자가 받는 것만 부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자가 의도한 어떤 제3자가 받아도 부패가 되는 것이고, 또 그냥 행위자가 아니라 조직한테 이득을 받게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부패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디귿의 부패 행위는 권위의 남용뿐만 아니라 권위의 적절한 사용 형태로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현장에서 도저히 승진해서는 안 될 놈을 승진시켜주면서 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승진하면 안 돼. 근데 승진시켜줘. 돈을 받아. 근데 때로는 저 사람이 승진해야 돼. 또 다들 저 사람이 해야 되고 또 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가장 적격이야. 그 사람을 시켜주면서 돈 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될 것을 해주면서 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줄 거 해주면서 돈 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리을의 권한 남용은 물론 적법한 권한 행사라도 사적인 이익의 동기가 개입되고 사적 이익이 결부되면 부정부패다.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전에 그것이 3번, 4번에 다 걸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덴하이머가 부패 개념을 확장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좀 쉬었다 하죠. 저기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에.